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혜진입니다. 네. 또 찾아왔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최근작 클라라와 태양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즈오 이시구로는 사실은 그냥 영국 작가라고 해야죠. 영국 작가죠. 네. 4살인가 5살인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쭉 영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계 영국인이죠. 네, 일본계 영국인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즈오 이시구로의 출생지가 뭐 일본이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인이라서 뭐 일본적 정서가 작품에 반영되었다는 등 가즈오 이시구로의 문학적 특징은 뭔가 일본과 뭔가 맞닿아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되게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거. 그것도 약간 무리한 해석일 수 있지만 이게 한국 매체랑 인터뷰할 때 자꾸 뭐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일본의 무슨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요. 네. 영국 사람한테 뭘. 영국 사람한테 무슨. 네. 창백한 언덕 풍경 뭐 이런 작품 보면은 일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들 좀 나오고 하는데 초창기 작품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배경으로 잘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일본 색이라든지 일본인으로서의 그 작가성이 드러나는 건 아니어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 가즈오이식으로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객관화하는데 좀 더 도움도 될 것 같아요. 네. 댓글 몇 개만 소개하고 지나갈까요? 네, 빛의 현관편 들으시고 니은 귀찮아님 마티네어 끝에서 연상시킨다고 하셔서 안 읽을래요. 짜증나 독지가. 네, 이 책을 읽게 하시고 싶다면 니마 그 책과 비교하지 마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마티네 끝에서를 연상시킨다는 말은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고 그리고 제 기억에 의하면 JYP도 그런 측면이 있죠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중년 남자의 이야기. 그죠, 중년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인생의 고비를 좀 한 고비 넘긴 사람의 감정선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의 현관이 마티네의 끝에서를 연상시킨다라는 거였지. 그 니은 귀찮아님은 독지가 카페에서 오가는 대화를 보니까 이 마티네의 끝에서의 그 약간 뭐랄까 답답한 그 두 남녀 주인공의 다사다난한 사랑 이야기가 되게 못마땅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견 없이 빛의 현관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그게 또 약간 화두가 되어가지고 마티네의 끝에서를 다시 읽어보는 역주행 혹은 읽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조명. 네, 좋은 일입니다. 네. 환한 숨 읽고서 마음의 힘님이 댓글 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원픽은 고르기 어렵고 저는 높고 느린 용서와 환한 나무 꼭대기가 마음에 남아요. 단편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진짜 출근하기 싫은 월요일 점심때 조혜진님의 이 책 읽으려 출근했어요. 그리고 문래도 계속 생각나고 하나의 숨도 생각나고 난 얼마나 많은 문래를 숨겨둔 것인지 직장 동료의 딸이 특성화고 졸업하고 다시 대학에 간 일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영리하게 잘 쓰면서도 좋은 사람일 듯한 조혜진 작가님 덕분에 2% 좋은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2% 좋은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이 드시면 좋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네, 밀크티님께서도 방송 듣고 책 읽고 다시 들었습니다. 환한 숨 이야기신데요. 마음이 따뜻하면서 무겁고 먹먹하고 심란하더라고요. 책 읽고 다시 들으니 또 좋네요. 같이 책 수다 떠는 기분, 책걸상 같은 책 친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JSHA 땡땡땡땡땡님, 요 책은 제목이 뭐였죠? 원제 그 에듀케이티드 배움의 발견. 그 책 방송을 듣고 지금 댓글 주셨는데 아니 이렇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책이 JYP는 별로라니. 역시 사람은 다양하군요. 하긴 저도 믿기지 않아서 소설이라면 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타라의 어릴 적 부모가 준 마음가짐이
배움에 의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따라가는 과정이 특히 훌륭했어요.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솔직 다양하니 책걸상이 좋을 수밖에요. 네. 나빌레라님께서는 어쩌면 20번 편 듣고서 책도 읽으셨나 봐요. 리코더를 읽었습니다. 수호가 사라진 이유만 기다리며 읽어서 그런지 다 읽고서도 뭔가 느끼지 못했는데 그날 밤 자려고 어두운 방에서 몸을 웅크렸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차라리 이름을 부를 걸. 마음이 덜컹하면서 시리고 아팠습니다. 리코더. 네. 약간 잔향에 남으셨나 봐요. 자, 치킨하트님 3년 전 방송 시즌2 정주행 하시면서 댓글 주셨는데요. 3년 전 방송인데도 너무 재미나고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님의 얼굴 편은 제게 있어 연상호 감독님의 재발견이랄까? 연상호 감독님의 팬이 된 클립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영화 장르 중 하나가 좀비물이라 부산행 천만감독이라는 타이틀이 별스럽지 않게 느껴져서 흘려들었었는데 다시 정주행하며 그래픽 노블 얼굴과 웹툰 지옥을 읽고는 빠져들었습니다. 3년 전 방송에서 지옥이라는 웹툰을 최규석님과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옥이 넷플릭스의 드라마로 제작되고 유아인이 출연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제작 발표회 때 거장이 된 연상호 감독님의 모습을 유튜브로 보고 나니 3년 전 책걸상에 모시지 않았으면 책걸상에서는 뵐 수 없었겠구나 했지만 YG님의 섭외력 아직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책으로도 나왔으니 다시 모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젠 너무 바쁘시겠죠? 네, 너무 그러시겠죠. 바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좀 더 친해둘 걸. 그럼요. 네. 그 뭐 YG가 마음 먹는다고 그게 친해지고 뭐 그런 겁니까? 네. 이게 막 참 이렇게 그 껄렁한 이게 또래가 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죠. 지금 YG가 연상호 감독님한테 책걸상 한 번 더 출연해 달라고 그러면은 연 감독님이 그때 뭐 내가 책 한 권 내서 그냥 불쌍해서 한 번 출연해 줬는데 뭐 이렇게 또 연락하고 질척거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번호는 있는데 아마 익십하지 않을까. 그냥 처음 그때 한번 나왔으니까 또 인연이 있으니까. 하지 도전. 마. 바쁘실 거야. 그때 뒷담화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이 지금- 밥 먹으면서 지금 막 촬영 원상호 중이지 감독이 않습니까? 또 뒷담화 짱이더라고요. 그런 거 같이 하고 그러면 또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런 것으로 이제 목을 잡는 거잖아요. 예, 그래 같이 뒷담화 몇 사람 안 이름 알고 있는데 나오시면은 그때 사석에서 했던 이야기를 까겠다 우리가. 아주 저질이긴 한데 근데 나 그때 사석에서 들은 재밌는 얘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저는 YG는 기억나요? 나는 몇 개 기억나거든요. 그래. 그럼 그걸로 한번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드라마로. 오, 그러면은 뭐 한창 바쁘시겠군요. 네. 저는 아직 그 웹툰 지옥은 안 읽었거든요. 책으로도 나왔다는 책으로도 거니까. 나왔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하죠. 수지 땡땡땡땡님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과학책 독후감 대회에서 동상을 탔어요. 무슨 책으로 썼냐고 물으니 여행 준비의 기술로 썼다고 하네요. 기특하죠? 뭐예요? 수질 희생이지. 네,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로 독후감을 써서 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YG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이 못. 그러니까 그 틈에 또 여행 준비 과학책 기술 한번 언급하세요. 독후감 대회에서. 여행 준비 기술. 놀랐어요, 저도. 자, 그런 식으로 자기 책을 언급을 하는구나. 아니 그 후배 책 죽이고 자기 책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참 그 강한 과학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아, 강한 과학 네. 재밌게 읽으셨어요? 다 읽었습니다. 조만간 방송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이제 그냥 의무감에 뭐 새 책 나왔으니까 그 책으로 한번 방송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전 읽기 전에 사실 그냥 의무감에 의무감에 순전히 의무감에. 근데 몇 YG가 번을 반복해. 네. YG가 느꼈나 봐. 내가 의무감에 그런다는 거를. 그래서 안 해도 된대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는 구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식으로 굳이 읽고 싶지 않은 진행자가 사람한테. 쓴 책을 매번 낼 때마다 소개를 하냐. 그러면서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극구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잘 됐지 뭐 솔직히 나 뭐 그 책 그렇게 막
열심히 많이 읽어보고 싶진 않았거든. 과학도 싫어하는데 JYP는 고전도 싫어하잖아. 근데 심지어 고전 과학 과학 얘기니까. 고전 읽기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서평 모아놓은 것도 싫어해 사실은. 그리고 뭐 읽다 보면 아이씨 이 많은 책을 다 읽으라는 거야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안 읽으려고 그랬걸랑. 그래서 안 읽었어 실제로 방송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뭐 최근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지난 주인가 주말에 집에 읽을 책이 없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썼는지 그래도 맛은 봐야지 뭐 이러면서 뭐 사생활 고백도 있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사생활 하길래 고백도 있고. 그래서 뭐 어디에 뭐 무슨 대단한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러고는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재밌네. 재밌죠. 아니, 심지어 훌륭하죠. 의무감에 대답하겠습니다. 네네네 훌륭합니다. 많이 훌륭하더군요. 정말 잘 쓴 서평책이죠. 아, 진짜. 박평도 봤어요? 저도 앞에 그 안 볼 수가 좀 없었던데 지금 완독은 하지 못했는데 처음에 홍보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문지에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든 어디 SNS만 들어가면 YG 얼굴과 보이스가 이렇게 막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해서 문제에서는 이제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린다는 이제 슬픈 뒷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책이 굉장히 훌륭했고 네 방송을 할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우리 뭐 급하게 섭외 안 되고 이러면 네 대타로 한번 합시다. 근데 좋은 책은 언제든지 독자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알아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 분이 뭐 읽고서 좋았다고 하니까 되게 뿌듯하고 고맙네요. 제일 잘하시는 분야의 맞아요. 글쓰기인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질 위생이라거나 과학의 품격이라거나 혹은 지금 강한 과학 같은 YG의 과학 책들을 평소에 읽으신 분들이라면 클라라의 태양도 더 재밌어. 맞아요. 왜냐하면 클라라의 태양을 훨씬 더 이렇게 연결하려고 지금 클라라의 준비된 태양을 거야,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있게 하죠. 클라라의 태양 같은 이 설정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은 온다면 혹은 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자양분 이런 걸 제공하는 게 YG의 책들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바깥했다고 가주오 이식으로가 대단한 내 책을 읽었나 아 저거 뻔뻔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거까지는 아니 근데 항상 좀 과해야 돼요. 좀 과해야 됩니다. 예. 자기 PR은 좀 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방송을 하셔서 자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하려다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했던 게 릭과의 릭, 이야기. 릭과 조시. 조시는 뭐가 다르냐? 그 친구들은 다 사람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조씨는 클라라를 픽한 그 10대, 부잣집 딸. 10대 소녀 부잣집 딸이고 릭도 어렸을 때는 뭐 조씨랑 같이 어울리고 뭐 가족도 교류가 있을 정도로 그런 비슷한 형편이었었는데 그런 격동기 속에서 약간 몰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떠나고 이제 어머니만 그 릭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은 좀 초라하긴 하지만은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보이기도 하는 곳에 릭의 집이 위치해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책에서는 리프트라고 묘사가 되죠. LIFT 리프트 그리고 향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그 아까 JYP가 그 YG 책을 읽어보면 약간 이 내용을 좀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전자 편집 그러니까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이나 혹은 과학의 품격 등에 나오는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YG가 소개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나 그냥 이렇게 일반화되어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뭔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라고 표현했지만 책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요. 명확하게 이게 뭐 안 신생아 나옵니다. 때만 할 수 있는 건지 네. 근데- 뭐 10살 때 할 수 있는 건지는 근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지금의 수준에서는 배아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언제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약간의 그런 좀 미흡하거나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조 씨는 그걸 한 아이고 그리고 한 아이들은 또 한 아이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노는데 릭은 하지 않은 아이예요. 그래서 그 조 씨의 엄마나 혹은 조 씨와 교류하는 향상된 아이들의 부모는 되게 릭을 되게 약간 릭이나 혹은 릭의 부모를 한심하게 보고 아니 저 아이한테 저렇게 필수적인 일을 왜 안 해줬어? 그리고 그런 릭과 조 씨가 교류하고 어울리게 두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향상되지 않은 애와 놀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대목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이 클라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릭과 조 씨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아예 그냥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릭처럼 향상을 거부하거나 혹은 형편이 어려워서 하지 못한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은 한 2% 정도. 그러니까 향상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100%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신분이 좀 이제 고착화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향상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전형 이런 게 존재하는 것처럼 네, 묘사가 되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이 소설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클라라가 주인공이니까 아무래도 클라라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는데 이제 클라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조 씨도 나오고 조 씨의 엄마, 조 씨의 가족사 그리고 릭의 가족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다들 어딘가 좀 불행하고 분위기가 다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뭔가 맞아요. 이 가족들이 좀 미스테리하고 다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조 씨 엄마도 슬픔이 계속 있고 클라라에게 조 씨를 많이 맡기고 잘 돌봐달라, 잘 친구가 돼달라고 하지만 클라라에게 기대하는 게 사실 뭔지도 좀 모호하고 그래서 사실 네. 그 한국식으로 MSG를 조금만 치면 언제든지 간에 뭐 펜트하우스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TVN에서 하는 뭐 마인 같은 그런 드라마로 이렇게 딱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쵸. 역시 노벨상 수상자답게 딱 선을 지키면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죠. 한국의 뭐 드라마 제작사에서 요거를 약간만 모디파이 해가지고 네. 우리가 미니 시리즈로 만들겠다라고 가조 이식으로한테 제안을 하면은 받을까요? 가족 이식으로 또 그 한류의 영향력을 알 테니까 BTS도 알고 넷플릭스에서 투자할 네, 그 거라고 동남아시아에서 막 그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풍 같은 걸 알 테니까 당연히 뭐 그 뭐지 원 저작권료만 많이 준다면 하겠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마음대로 한번 망쳐봐라. 근데 저는 그 향상의 부분도 사실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게 계속 이게 릭의 엄마를 놓고 사람들이 다 왜 안 했냐. 그리고 릭의 엄마가 했어야 됐는데 수상하지 못했다. 뭐 위험한 생각들 열심히 안 읽었구나. 열심히 안 읽어서 이게 계속 그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니까 뭔가 어떤 그 업그레이드 단계에서 굉장히 누락됐거나 하여튼 거기 쫓아가지 못하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은 쭉 드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 씨와 릭 사이에 정서적으로 어떤 위계가 있거나 그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 씨가 더 조 씨가 유전적으로 약간 착한 아이인 우월하거나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안 조 들어. 씨의 친구들 같이 향상된 아이들은 그 릭을 약간 하대하죠. 아래로 보잖아요. 아래로 보고 그다음에 뭐 무슨 저런 애랑 놀아. 뭔 뭐 이런 걔랑 식으로. 놀아 이러고. 맞아요. 우리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마치 성형수술 하듯이 그냥 주어진 조건을 살짝 바꿀 수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지금 쌍꺼풀 수술한 애하고 수술 안 한 애하고는 같이 놀지도 않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네. 원래 또 자연 미인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향상된 사람과 향상되지 않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향상되지 않은 일반 아이들은 정말 죽도록 공부 열심히 해봐야 좋은 대학에 가기도 어렵고 좋은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향상된 친구 혹은 뭐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 뭐 이런 느낌의 세상인 거죠. 그런데 아파요. 아파 조씨가 몸이 안 좋아요. 않아. 그리고 그게 아픈 원인은 끝까지 결국 안 나오는데 하지만 그 이제 언니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조 씨의 언니도 죽었는데 조 씨의 언니가 죽은 이유가
이 리프트 때문인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하는 설정을 약간 하죠. 약간,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모들이 조씨 엄마 참 대단해요. 그 언니가 그렇게 갔는데도 용기를 내서 조 씨에게 그런 시술을 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추정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행간을 읽어서 추정하기로 그 향상 시술 수술 뭔가 이거를 받을 때 뭐 100명 1000명 받으면 한두 명쯤은 일종의 부작용처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다라고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언니는 이제 죽었고 그런데 언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씨의 뭐 엄마는 조 씨 딸의 성공을 위해서 그 리프트를 받게 했는데 조 씨도 언니처럼 뭔가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게 이 소설의 또 중요한 뭔가 그 갈등 요소인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더 얘기하면은 뭔가 스포일러가 될 것 뭔가 같은데 반전의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나오죠. 해설이죠. 해설 네. 이제 안 돼요. 근데 요 상황에서 이미 뭐 꽤 많은 저희가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 나서 책을 읽으면은 이런 대목이나 혹은 이런 대사가 그 책에서 세 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읽으시는 또 재미는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설정 속에서 이 책을 뭐 300페이지 이렇게 읽다 보면 누구나 다 이 책은 그래서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가? 도대체 결론은 뭐고 결말은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슬퍼요. 저는 그 눈물 몇 방울 흘렸어요. 그러실 거라고 마지막에. 생각했어요. 그 어딘지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어딘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퍼요. 네. 네. 근데 되게 아름다운 소설이다. 이걸 읽고 저 가족의 수가 소설을 이시구로가 소설을 정말 잘 쓴다라고 생각을 했던 지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읽고 나면 제목은 왜 클라라와 태양이지? 그리고 계속 이제 뭐 책 바깥도 그렇고 책 안도 그렇고 이렇게 해를 형상화한 이미지들이 계속 있고 사실 클라라도 책을 열면서부터 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해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게 크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미신 같기도 하고 이렇게 높은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해에 대해서 계속 저런 얘기를 한다고? 라는 생각도 사실 들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당연하죠. 과학의 품격을 읽으면 이제 알게 되는 대목인데 우리가 이제 내가 잘못했지 아까 결국에는 태양광 에너지에 의존하는 네.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가조 이시구로가 마치 과학의 품격을 읽었던 것처럼 이 클라라의 이 제가 대신 에너지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에너지원은 태양광 에너지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원천이 태양인 거죠. 그래서 태양과 가까이에 있으면 클라라는 뭔가 기운이 진짜 나고,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나고. 힘이 나고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니까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뭔가 인생이 다 무너져 가는 것 같고 우울해지고 뭔가 삶의 자신감이 없어지고 삶이라는 걸 이렇게 있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나는 또 그 대목 읽으면서도 이거 JYP가 귀신 신하라 먹는 소리라고 할 만한 대목인데 라고 어느 했지만 거? 어느 거? 그 태양? 태양광 아니 뭐 아니 태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정도야 뭐 어차피 다 만들어진 세상인데 뭐. 근데 이거 앞장면이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점에 있을 때 클라라가 장면을 하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아저씨랑 걔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해를 받아서 아저씨랑 걔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클라라가 태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뭔가 논리적인 것 이면에 있는 약간의 그 주술적인 맞아요.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이제 소설 뒷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태양, 햇볕 요런 거에 대한 이 집착, 애정 요런 거는 작가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해가 너무 좋아서. 그럼요. 해가 너무 태양의 좋아서. 햇빛의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빛이 굉장히 적은 우중충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 가조 이시로가 하와이 작가였어 봐. 아니면 캘리포니아 작가.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어 봐 평생. 그러면 태양 뭐 그렇게 안 좋아? 뭐 언제나 있는 건데. 이거 뭐. 클라라도 빛이라는 의미죠.
그런가요? 클라라가 네. 이름의 뜻이 그래요? 네, 그럴 거예요. 어원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읽고 있으면 클라라, 태양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클라라가 계속 이 조 씨를 이해하고자 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거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지오이시구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런 태양과 빛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다른 거. 그게 어두움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된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다라는 걸 사실 얘기하는 것 같았고 그런 지점에서는 가지오이시구로가 계속해서 탐구해 왔었던 인간에 대한 것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기존의 작품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자기 기만하는 인간, 자기 어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인간, 막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던. 그러니까 가즈오 이시구로가 자신의 작품 세계에서 계속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예전에 같이 읽었었던 그 나를 보내지 마에서도 그러니까 복제 인간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장기를 적출할 대상으로 이게 양성하는 인간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운명인 줄도 모르고 정말 그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복제 인간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인간다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대비를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이 클라라와 태양에서도 저는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그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 JYP도 무엇인지 알죠? 네. 네. 안 봤지만. 그 1964년에 발표한 이게 동화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한 나무가 그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클라라와 그리고 조시 사이의 관계가 약간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약간 변주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그 미국의 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잡지에 실린 클라라와 태양의 이제 긴 서평을 그냥 대충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서 진짜 딱 떨어지는 어떤 해설을 딱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서평자는 클라라를 어머니에 대한 운유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 그러니까 뭔가 어머니 그러니까 조 씨와 클라라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딸과 엄마 사이의 관계로 봤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좀 약간 클라라의 팬이 되어가지고 읽는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무정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딱 이별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대체로 그런 식의 이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맨 나중에 이렇게 조 씨를 회고하는 클라라의 모습에서도 그러니까 자녀를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서 이렇게 쓰러져 가는 그런 엄마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자기는 이 클라라가 엄마에 대한 운유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교롭게도 이 클라라와 태양을 가즈오 아시구로가 어머니한테 바치는 소설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해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조 씨의 진짜 인간 엄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 씨의 진짜 인간 엄마와 클라라를 비교를 하면은 클라라가 훨씬 뭔가 희생하는 엄마인지 누가 더 인간적이고 누가 더 엄마 같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해석이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게 이 소설을 읽는 또 다른 방식의 해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펼치면 첫 장에 나의 어머니 시즈코 이시구로를 기억하며라고 이제 헌사가 되어 있는데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수상하는 거 보고
이제 이 책은 못 보시고 돌아가신 건데 이거 딱 어머니 그냥-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을 쓴 최근에 거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썼나 보다라고 했는데 네. 듣다 보니까 이게 클라라가 어머니의 은유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클라라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태양은 아니고 클리어, 브라이트, 페이머스 약간 이런 뜻이라고 총명한 합니다. 뭐 그래서 빛나는 클레어라는 말도 많이 쓰였고 음. 최근에는 같은 의미로 클라라라는 이름이 더 쓰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라는 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군요. 지금 YG가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한 부분은 제가 들으면서 저 얘기 해도 되나 이런 좀 너무 뒷부분 얘기를 좀 한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미 뱉어버렸으니. 네, 그리고 잘 녹음 방송이라서 편집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그리고 바랍니다. 네. 뭐 어차피 들어도 저게 뭔 소린가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읽으신 분들은 아 그렇지 그래 읽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대세에 지장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말하면서 했는데 그냥 결국에는 말을 해버렸어요. 이게 저는 이거 소설 읽으면서 이 분량이 뭐 넘어가기가 힘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독성이 높다고도 얘기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이식으로 작품들이 네, 다 그렇죠. 이 식으로 뭐. 작품들이 다 이제 그렇듯이 근데 그럴 때 자꾸 이렇게 멈춰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은 이제 클라라가 주변 특히 조 씨의 감정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약간 긍긍하고 뭔가 저게 어떤 것인지 배우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어머니에 대한 이제 해석으로 읽는 방식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래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첨단의 존재이지만 그 안에 서 진짜 인간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은 되게 원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서 어떤 관계에서 얻고 싶어하는 아주 원시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클라라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이 클라라가 조 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만 사실 그 조 씨를 알기 위한 거는 조 씨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와, 정말 너무 그러니까 정말 이 세기 인류에게 남을 법한 그런 문장이고 표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지점이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한 통찰. 그리고 방금 박평 이야기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책 전체의 화두인 이 태양도 사실은 굉장히 원초적인 에너지원이고 뭔가 인류와 아주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어떤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주오 이식으로는 좀 지금 우리 인류 문명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근원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계속 뭔가 새로움을 줬고 그리고 뭔가 자연을 막 우리 마음대로 막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그리고 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관계를 맺어야 될 것들은 애초에 우리를 지금 만들게 했던 어떤 존재들 아닐까라고 하는 메시지도 좀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약간 소품이란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 읽고 나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뭐 말할 거리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난리가 아니거든요. 막 상찬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뭐 가주오 이식으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평도 있고 그리고 가주오 이식으로가 진짜 노벨상 수상자다운 걸작을 또 우리한테 줬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너무 약간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그냥 상찬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남아있는 나날보다 이게 더 좋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라는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봤으면 느꼈을 것 같아요. 이런 작가는 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어느 날 노벨상 받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인상적인 작품. 근데 저도 나를 보내지 마보다 더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제일. 아니 좋다고
나를 보내지마보다 더 좋다고 같이 저는 읽어보자고 한 게 저였고 박평이잖아요. 사실 저는 나를 보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음.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작품도 아니고 가지의식으로 작품 중에서 손에 꼽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편에 속해요. 근데 클라라와 태양은 그 진짜로 처음에 읽을 때는 약간 소품 뭐 근데 이게 잘 썼다 정말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6장을 다 읽고 나서 덮을 때는 그 진짜 마스터피스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중간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클라라가 이제 태양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태양이 빛과 그림자를 같이 이렇게 비추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때 그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과 그림자를 보는 그 장면이 저희한테는 되게 상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거,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 되고 싶어 하는 건 전부 다 빛의 영역이지만 사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정말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건 어둠이고 그 어둠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구분되는 생명체로 만든다라는 그 명제가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클라라라는 대단히 슬픈 관계망 속에 있는 이 인물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리고 대단히 성공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둠과 그림자에 대해서 쓴 작품들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소설이었어요. 세 명이 다 뭐 충분히 이 작품으로도 노벨상 받을 만하다. 혹은 뭐 이 2017년에 노벨상 준 게 전혀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이제 서구에서는 난리도 아니다. 상찬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꺼낼 때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갈 줄 알았더니 뭐 YG도 동의한다. 그 상찬에. 네, 동의한다. 네. 그러니까 뭔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게 그냥 아주 단순한 소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두 분이랑 대화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흔히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은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럼 재미가 없잖아. 네, 재미도 없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막 넘어야 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면에서도 저는 클라라와 태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벨상 받은 작가의 작품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맘먹을 때 한번 딱 들고서 읽어보면 또 이런 읽는 맛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가주의식으로가 소설 잘 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설의 구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작가고 미학적으로 그래서 소설을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쓸 때마다 되게 도전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주제라든지 의식은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겠지만 그 표현하는 양식은 많이 달라서 뭐 파무친 거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신화적인 방식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되게 추리소설처럼 쓰기도 하고 어떤 거 SF처럼 쓰기도 하고 그런데 클라라와 태양은 그런 것들이 쫙 좀 다 복합적으로 그동안 가주의식으로 해왔던 양식들이 다 좀 종합적으로 있는 작품이어서 그래서 진짜 21세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맞아요. 느낌이 그런, 든다니까요. 네. 맞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보다는 뭐 한 5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있는 작품인데 21세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너무 장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아낌없이는 전 안 봤지만 동화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또 읽어볼 법한 모든 걸 다 대목들이 주니까 있어요. 모든 걸 다 주니까. 희생을 하니까. 아낌없이 주는 로봇. 진짜 로봇 캐릭터의 새로운 경쟁심. 새로운 경쟁. 전혀 상상도 당신이 어떤 캐릭터를 상상하든 그 이상의 로봇이라고. 자, 클라라가 과연 뭘 조씨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주는지는 책을 읽고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눈물 몇 방울 대목도 어떤 대목인지 한번 대부분 뭐 같은 장면에서 좋지 않을까. 눈물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